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지난번에도 출연하셨던 임응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임 변호사님 잘 계셨습니까? 네. 코너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이름을 장명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코너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배탈이 좀 나가지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저기 궁금했던 게 누굽니까? 김은경이. 네. 예, 아주 화가 나니까 사람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김은경 그 환경부 전 장관. 네. 근데 이 사람 이야기 조금 세야 되겠는데 네. 입지전적이더만요. 아 그렇습니까? 구의원부터 시작해가 시의원 됐다가 네. 이제 시의원 되고 난 뒤에 정치판에 이제 줄을 서서 네. 노무현 캠프 뭐 환경특보가 맡았다가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고는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네. 이제 막판 비서관까지 하고 네. 그 경력으로 또 환경운동에 이제 전문성을 정해서 뭐 구의원 될 때야 환경이라는 전문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외환은행에 근무한 걸로 봐서 외환은행 뭐 노조 좀 하지 않았나 이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문정권 들어서 환경부 장관을 깨쳤어요. 네. 구의원 시작해서 장관 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마 이 사람 말고 있겠나 싶은데요. 저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전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입지적인 사람을 우리가 구속시키려고 했다니, 예? 박정길 판사 밑에서요. 네. 근데 그 판사가 기각된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네. 무슨 소명이 좀 더 될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기각시켜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각을 해놓고는 마치 자기가 이 사건을 재판한 결심 무슨 선고 판사처럼 네. 아주 주저리 언급을 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판사가 아니라 정치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정론이 이제 그 요지가 이제 언론에 보도됐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하나에 그 참 이해가 잘 안 가고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그 법관이 쓴 글이라고는 좀 생각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뭐 한 사람일까?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법 연구회거나 아니면 운동권이거나 아니면 문정권에서 다음에 공천받아서 어디 서울에나 출마하려고 확실히 줄을 쓴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판사로서 이런 이해관계나 과거가 엮이지 않았으면 네. 절대로 그런 류의 영장기각 판사의 이런 사설로는 넣을 수 없는 썰을 풀었어요. 네. 그래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언급하고 네. 박근혜 탄핵을 언급하고 네. 그래서 마치 국가 운영에서 여러 가지 위계 질서가 흐트러져서 네. 문정권이 들어와서 네. 각종 국가기관에 네. 규율을 잡으려다 보니까 네. 청와대와 논의를 하고 네. 또 청와대 지시나 명령을 받고 네. 또 있는 사람을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해서 네. 당연히 사찰하고 네. 그래서 쫓아낸 것은 역대 정권의 관행에 속하는 거다. 네. 그래서 법령에 있는 걸 너무 법령대로 그러니까 뭐 환경부 법령이나 그렇습니다. 그 환경공단 법령을 법령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기각 판사가 주제에 네. 남은 지금 330개 기관에 660명에 이르는 한마디로 낙하산, 사찰 이런 부분, 블랙리스트 부분을 다 무산시키는 한 방에 자기 개인 김은경을 영장 기각하는 게 아니라 네. 33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할 명분을 상실케 하는 그런 영장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장 기각 사유만 보자면 뭐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의혹 상실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라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완전히 정권의 판사로서 풀 배팅을 하지 않고는 이런 류의 영장 기각, 이거 뭐 판결문도 아니고 영장 기각문이라고 합니까? 그 영장 기각 결정문을 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굉장히 이례적이고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이런 뭐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사유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기보다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범죄 소명에 대한 쪽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사실은 기재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좀 더 이렇게 좀 추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굉장히 내용을 자세하게 쓰셔가지고 참 이게 추측보다는 하여튼 이 내용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도 법리적인 내용보다는 뭔가 앞뒤 정황적인 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결정문은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자, 아니 여쭤보는 거는 이 동부지법의 예? 영장 전담 판사던데요. 네. 자, 이 사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의 시각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자,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은 지방 법원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까? 지법마다? 보통 이제 지방 법원마다 한 분 내지 두 분, 뭐 아니면 이제 중앙 지방 법원 같은 경우는 세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동부지법에서 네.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해서 네. 지금 동부지검의 주준우 부장판사입니까? 예, 부장검사. 예. 부장검사, 부장검사가 조사를 해서 그래서 동부지법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실수네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도 그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 중에 한 사건도 제가 동부지검으로 이제 넘어갔던 경우가 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잘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글쎄 뭐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둔 어떤 배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번 결정을 하신 판사님께서 계속 이제 그 영장을 전담하시게 되면 좀 이런 경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판사 탄핵이라는 말이 네. 판사들이 자기들 판사 모임에서 맞습니다. 이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연관된 판사들 네. 십수 명입니까? 몇십 명입니까? 그때 규모가 조금 더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십 명을 탄핵해 달라고 예. 국회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판사들도 그렇게 하는 마당에 네. 저는 오늘 이 결정문을 보면서 한국당이 나경원이가 원내 대책회의에서 내가 원내 대표란 말을 안 붙일 때는 약간의 정말 존경심보다는 격렬감을 담아서 말을 할 때 이런 직함을 안 붙이는데요. 한국당이 오늘 이 박정길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탄핵을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뭐 오늘 제가 접한 이제 언론 보도문에 따르면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청와대 압력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이게 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청와대 압력 때문인 것인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 정권 들어서 이러저러 험한 일이 있었지만은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 두 번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각 결정문의 내용이 봤을 때 이것은 하여튼 뚜렷한 입장 속에서 나온 결정문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청와대 압력이나 뭐 어떤 탄핵의 압력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어떤 정확한, 그러니까 어떤 편향성을 딱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게 지금 환경부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면 뭐 문화체육부나 네, 이런 데서 수도 없는 네. 지금 이 블랙리스트가 네.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심지어 김태우 수사관은 330개 네. 알짜배기 기간에 660명을 다 나눠 맡아서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나갈 사람이냐 불이가 있느냐 다 분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 전부 환경부처럼 똑같이 했을 거는 틀림없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지 김은경이만 기각한 데 지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정권의 낙하산 꼽으려고 그 다음에 있던 사람을 뒤에 조사를 하고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건을 파악해서 개인 사찰을 해서 쫓아내고 네. 또 덜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접이나 이런 데서 우월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사전에 가르쳐주고 네. 그러고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거의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청와대에서 꽂은 사람을 곳곳에 꼽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실패했을 때는 딴 데 넣어주는 AS까지 했잖아요. 네. 자, 이런 일이 전부 다 합법이다라고 말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 중에는
법령이 다 규정하지 못하니까 법령에는 없는 일이 좀 발생했을 때는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에 판례를 오늘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낙하산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대통령이든 뭐 청와대 누구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공공투자기관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런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제까지 뭐 적폐청산이니 블랙리스트니 문제를 해가지고 지난 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는지가 갑자기 의문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권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야당이 낙하산이다. 또 사찰을 해서 쫓아냈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 때는 KBS 사장도 무슨 줍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명박 정권이 자기들을 쫓아냈다고 그렇습니다. 소송도 걸고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거 지금 똑같은 논리로 보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판사가 문 정권이 쫓아내는 거는 최순실까지 언급해서 최순실과 박근혜 탄핵 때문에 한마디로 흐트러진 이런 이 공직자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온 좌파 이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을 거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대한민국의 낙하산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자리에 있던 분들을 이제 뭐 쫓아내거나 교체할 때 대부분 뭐 다 어떠한 거든지 사유를 붙잡고 뭐 개인적인 비위가 있었다던가 뭐 그 외에 기타 어떤 약점, 압력, 그다음에 친분 관계, 뭐 친분 관계 등등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교체했지 정말로 보면 아무 꺼리도 없이 그냥 무조건 너 나가 이렇게 했던 적은 제가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낙하산 등등에 대해서 왜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서로 시끄러웠는지, 그 다음에 지금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정확한 자세한 이제 변론 내용은 모르지만 동일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문화체육부 장관하던 김종덕부터 또 저기 경제수석 안종범 다 그런 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변론 방향이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이제 변론하신 부분도 있지만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이제 10년 동안의 좌파 정권이 이제 집권하는 동안 우리나라에 이제 이념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산하기관에 침투해 있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정리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런 이념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를 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공기관의 각 행정부서에 개입해서 공공기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배척을 하고 현재 지금 이제 뭐 대법원 확정까지는 안 나왔지만 전부 구속당하셔서 지금 시험선고 받아서 복역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분들은 왜 들어가 있는 건지 이 결정문 논리에 따르면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판사라는 사람이 최순실과 박근혜 탄핵만 마치 촛불혁명을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예를 들어서 정당성이 없었다면 그건 판사가 정치를 하는 거지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판사는 법의 논리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어느 정권 때든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순실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어서 지난 정권에 있던 사람은 현 정권의 국정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현 정권에 딴지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자신들과 맞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쫓아내고 자기들이 맞는 사람을 청와대가 환경부를 통해서 넣고 환경부가 쫓아내기 위해서 협조하고 정보를 가르쳐주고 한 것도 다 합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했으면 차라리 정치 판사라는 말까지는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개별 법령이 뭐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지만 뭐 법조 뭐 여기 이제 이 결정을 내린 법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 어쨌든 명문의 법 규정을 절대로 그걸 최우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아시는 바와 소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공공기관 법령에 따르면
그 선발 절차에 대해서 외부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예. 또 임기도 보장하게 되어 있고 예, 하는 게 명문 규정인데 예. 그런 것을 뭐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자리에 계신 분이 어떤 비회의가 있으면 또 그거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뭐 관행이었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그 운동권과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다 이랬는데 오늘 사무실에 지금 법원 근처에서 아주 뭘 잘 아시는 분이 제보를 해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뭐라고 제보를 했는가 하면 그 사람 창녕 사람이고 자기가 조금 아는데 네. DJ 때 판사가 되었다. 네. 그리고 판사가 나이에 비해 85학번이죠. 이제 그렇게 보여요. 좀 늦게 됐죠. 네. 그러니까 DJ 때라고 하면 적어도 97년 이후에 이제 판사로 네. 이렇게 됐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좌파 진영에서 운동권 하던 사람이 상당수가 고시 좀 공부해서 네. 판사로 들어온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임종석과 관련되는 인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류의 기사도 좀 떴고 그런데 이 사람이 66년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8호학번. 네. 임종석도 66년생 8호학번. 네. 임종석은 한양대학교 무기재료학과 네. 네? 공대. 네. 자, 이 사람은 한양대 법대. 네. 자, 그렇고 서울신문에 이 사람 대학교 1년 선배인 원용선 변호사라는 사람이 작년 8월에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 88학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8호학번이니까 85, 86, 87, 88, 4학년 때 네. 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4학년 때 원용선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했는데 그 일보다는 전대협 중앙정책위원 역할을 더 많이 했다. 당시 한양대에서 시작된 대학생 전방 입소 거부 운동이 전대협 전체로 확산되어서 결국 이 교육이 폐지가 됐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8월 달에 했으니까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대협 3기 임종석 총학생회장에게 학생회 사업을 인수인계하느라 내가 학교에 남아 후배들을 지도하고 노동운동을 위한 준비기간을 통해 동료들과 울산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는 똑같은데 학교를 한 해 일찍 들어가가 원용선 변호사라는 사람이 84번 태기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한테 이제 학생회를 인수인계하고 자기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뭔 이야기인가 하면 동료 중에 박정길 부장판사가 있다. 그 친구도 고생 많이 했는데 판사가 아닌 변호사가 됐다면 지금 함께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같이 이러면서 원 변호사는 한양대 출신 동기 변호사들과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 속에 적어도 박정길이가 울산으로 내려가서 노동운동을 했고 전대협과 이런 어울렸다. 이런 이야기가 동료로 이제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대협의 당시 온상이 전대협 한 총련의 온상이 한양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서울대 연고대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임종석 대에 와서 넘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요. 네. 거기에 이제 이 전체 학생운동 주사파의 본거지였는데 그 본거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러 울산으로 내려갔던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판사로 근무하던 중에 2003년 대법원의 진보적 개혁적 인사를 참여시켜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법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비판하는 연대 서명에도 이렇게 서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각 사유가 무려 650자에 이른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50에서 100자 이내의 영장 발부나 기각 사유를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일을 가지고 자기를 보통 판사가 변명하거나 해명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왜 기각하는가에. 그게 아니라 650자쯤 되면 아예 그냥 다른 좌우간 낙하산으로 사람
내리고 그다 있던 사람 쫓아내는 부분이 싸그리 다 무죄라고 하는 걸 650자를 써가지고 자기 것뿐만 아니라 김은경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붙들려 올 놈도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검찰이 아예 이런 건으로는 블랙리스트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것까지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좀 법관 판사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표현을 하는 데서 굉장히 좀 약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다라기보다는 무엇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영장 기각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 영장을 담당하시는 영장 담당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일부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는 말 그대로 영장 발부 사유가 인정되냐 안 인정되냐만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나 피고인이나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장을 발부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검찰 주장이 맞다. 뭐 이런 주장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해버리면 그게 법원의 판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후 벌어질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뭐 영장 발부 사유가 있다, 없다 이 정도로 하시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이유들을 상세하게 썼다는 것은 그런 그 어떤 좀 하여튼 보통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없고 좀 다른 의도가 있으신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판사의 그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입소가 가능합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제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영장 담당 판사가 요 내용을 이제 그 담당하는 기자들한테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요. 예. 자 그런데 전문을 좀 한번 낭독을 해봤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거 구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아마 언론 기자들한테 보낸 내용이 아마 그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걸로는 보입니다. 자, 박정길 판사는 자신이 이 기각 사유를 자신 있게 언론에 보냈으니까 그냥 전문을 이렇게 한번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영장 기각 사유에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면 이 사람의 색깔은 어느 쪽이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용어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거니와 지금 이제 일파라는 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항소심 뭐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긴 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확정이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파라는 표현이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석기 일당에 일파에 하면 주사파가 볼 때는 그렇죠. 색깔이 있는 사람이다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그러니까 당시 국정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최순실 일파 이 표현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전혀 중립적이지 않죠. 네. 그다음에 당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감찰권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회의가 문제가 됐다. 아니 당시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자기들이 부르는 표현으로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런 게 있었다고 공공기관이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강회의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이 주관성. 그런데 김은경만 해도 2018년 3월 달에 환경공단 감사를 쫓아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10개월이 지났을 텐데 무슨 최순실하고 박근혜 때문에 공공기관이 방만하고 기강회의가 있었다고 집권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기강을 잡아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강이 안 되면 기강이 해이하다는 사유로 쫓아내야지. 네. 그걸 갖다가 박근혜 최순실한테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 2017년 초에 있었던 일을 들먹이면서 문정권 집권 10개월 이후에 기강이 해이하고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요? 어느 것 하나라도 이걸 인정할 만한 어떤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가 좀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을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의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 이 말은 사찰을 해서 쫓아내는데 예. 안 나가면 뒤를 틀어서 약점을 잡아서 쫓아내는데 그걸 갖다가 사직 의사 확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판사가. 그 다음에 인사수요 파악의 목적으로, 아니 인사수요는 집권한 다음 날 다 나오지 인사수요를 파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미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그만두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계기관이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 정말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뭐 93년에 교도관이 재소자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사건과 비교하며, 그게 또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환경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후보자를 내정하던 오랜 관행이 있어 범죄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 자, 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무원이 청와대와 협의한 거.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곧 진행될 건데, 이제 소환을 해가 행정관이나 신미수, 균형인사 비서관, 그걸 이제 못하도록 하는 글귀까지도 내놨어요. 이게 이제 뭐 약간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형법상 책임을 이제 묻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사실 일반인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되는 줄 몰랐다. 즉 이제 처벌되는 법규가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본 이제 그 법률 교과서에는 그런 법률의 무지. 그러니까 법률을 몰랐다. 그거는 위법성의 인식 그 여부하고 관련이 없다는 게 저희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 법 규정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게 위법된 것이 아니다. 라고 내가 그걸 위법되는지를 몰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저희 이제 일반적인 원칙인데, 근데 이 결정에 따르면 법령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뭐 그 새로 이제 뭐 장관이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걸 봤더니 그 법령 규정을 몰랐으니까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좀 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자, 관행이, 오래된 관행이 있다 하면 그 전에 정권이 박근혜 정부고 이명박 정부인데, 아니 보수 정권에서 하던 오래된 관행을 그 다음에 좌파 정권으로 바뀌어서 장관으로 온 장관 처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면 청와대하고 상의했다도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쫓아내기 위해서 약점도 틀었다고도 하면 되지. 그건 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 인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검찰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장관쯤 되는 사람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을 뒤를 틀어서 쫓아내고 청와대에서 임명한 사람을 집어넣는 부분이, 그 이제 법령에, 해당 부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오래된 관행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장관이 좀 문제가, 자질 함량 미달하네. 그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소장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뭐 과거에 뭐 권위주의 정권 시절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낙하산 인사. 또 뒤틀었다. 예, 좀 뭐 잘못됐다는 내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었는데, 그거를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 모를 가능성이 있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박정길 판사가 말을 한 거는 결국은 오래된 관행,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청와대가 시킨 대로 쫓아내고 넣고 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는 거. 자기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역대 해방 이후에 판사 중에 최고의 정치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빵빠레를 울려야 되는데요. 자, 이 판사가 이제 내놓고 정치를 해버리는 부분이 되면, 과거에 나치가 집권한 이후에 독일의 사법부가 나치에 이제 이 저항하던 사람들을
사형을 시켜서 뭐 백장미단이라든지 무슨 목사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해프 목사인가 보네프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사형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나치도 합법의 목적을 갖다가 이렇게 가장해서 사법부에 그런 일을 시키고 사법부가 그런 추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도 결국은 법의 탈을 쓰고 지금 정치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판사가 법의 탈을 쓰고 정치를 해버려서 이 문정권의 수백 건에 해당될 수 있는 탈법을 이렇게 면책 사유를 줘버렸다면 저는 이 사람이 지금 판사로서의 어떤 범주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판사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판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돼야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변호사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게요. 변호사님은 또 앞으로 판사도 앞으로 많이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말 잘못하면 또 영업에 지장이 있고 남 그 생업 방해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이 한국당이 탄핵은 판사 탄핵은 지금 판사 탄핵이라는 제도는 있죠. 그렇습니다. 판사는 왜 탄핵하 어떨 때 탄핵합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이제 위반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판사는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징계에서 쫓아내는 부분이 없습니까? 법원에 그러니까 그 징계가 가능은 한데 이제 그런 파면이나 이제 그 법관의 직을 뭐 벗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탄핵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탄핵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죠. 그거는 판사의 그 이 안정성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흔들릴까봐 판사는 그만큼의 어떤 판결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판사를 흔들까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판결을 갖다가 그만큼 무게 있게 정치에 벗어나서 양심껏 소신껏 법에 따라서 하라고 한 건데 이 사람은 판사의 그런 위치를 악용해 가지고 나는 한마디로 좌파 판사다, 문정권을 봐주는 판사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해버렸는데 이건 순전히 제 주관으로는 이 사람은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당이 이 사람은 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오늘 저녁 때쯤에 아침에 네, 뉴스 브리핑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람 탄핵하라고 했어요. 네. 탄핵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말을 안 합니다. 무슨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 이런 저거가 찾아낼 수 있거나 증명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만 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은 하냐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게 뭐 아까 이제 독일도 말씀하셨지만은 독일에서의 그 법관들에 대한 문제는 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판결을 했던 판사들 같은 경우는 나는 실정법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전범재판소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정법 규정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류라면 상식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선이 있다. 근데 그 실정법은 그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법에 따라 실정법에 따라 판결을 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결정 같은 경우에는 실정법 자체도 사실상 좀 이거를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까지 나간 결정에 대해서 이런 법관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이 유명한 홀로코스트 전범 아이히만 그러니까 나치 게시타프로 있으면서 수많은 실무적으로 이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장본인이죠. 수백만 명을 죽이는 실무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남미 아르헨티나인가 도망가 있다가 이 모사드가 잡아왔지요.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진 건인데 근데 이 사람을 재판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재판 생중계가 아마 그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시키니까 도구로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도구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그걸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박정길 판사도 마찬가지로 진짜 부당한 체제에서 자신이 법률에 따라 판단을 했더라도 이 판결문을 쓰면서 그것이 부당한 체제를 갖다가 완전히 편을 들면서 옹호하는 식의 이런 판결을 발표를 했다면 이 또한 제가 봤을 때 이 판사가 아무리 자기가 무슨 법에 따라 또 자기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저는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판사 탄핵은 국회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까? 동의합니다. 자, 한국당이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판사를 탄핵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판사가 나오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그다음에 그 탄핵 과정들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치 성향이나 이 사람의 노골적인 편향성들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글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장 자기들한테 불편한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거기 또 언제 잡혀가가 판사 앞에 서야 될지 모르는데 판사 탄핵에 앞장섰다가 나중에 판사 앞에 섰을 때 황교안, 나경원부터 또 줄줄이가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할까가 나경원은 또 본인도 판사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안 하더라도 끝까지 이 박정길은 탄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요. 상권 분립이 저는 무너져서 민주주의가 이미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베네수엘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이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도 이제 히틀러가 쿠데타로 집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합법적으로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총통이 됐죠. 예,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후에 이제 그 한 발 한 발 이제 그게 한꺼번에 또 확 무슨 그런 체제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사법부고 뭐고 다 이제 완전히 없어진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성창호 부장판사님에 대한 현 여권의 어마어마한 공격으로 제가 볼 때 확실하게 그 효과는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정말 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과감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무슨 정치적 타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상되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 당장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등등의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걸 이대로 놔뒀을 때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 모아봐야 몇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 사실 경찰로 따지면은 한 1개 중대만 풀어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법관들 그래도 이 법관들을 보호해주거나 또 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법관들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나 저희 우파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미래라는 거는 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데는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제도 자체가 하나씩 무력화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독재자가 이제 전체주의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문재인 들어와서 지금 벌어졌던 사법부에 대한 가장 많은 사법농단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흔들기가 있었고 협박도 있었지만 지금 이 박정길 판사가 이제 한국의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다, 노예다라는 걸 갖다가 저는 이렇게 인정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변호사님도 언젠가는 또 사법부에 가야 되는데 어렵게 만든 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